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코스피가 5천을 결국은 돌파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 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넘사벽, 예. 감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코스피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예. 뭐 지금 이 순간은 5천석 살짝 아래에 있지만 어저께 오늘 두 번 연속으로 장중에 이미 5,020선까지 올라감으로써 사실상 5천선 시대가 열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5,002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찾아봤습니다. 예, 순간순간 바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시계를 잠깐 과거로 돌렸어요. 2007년 당시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출마했던 MB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권사를 방문해서 대우 정권을 방문해서 내 재임 5년 동안에 반드시 5,000피를 달성하겠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200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9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최고 높은 주가가 2,200 정도였습니다. 이 반도 채 안 됐어요. 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그 5년 후에 나는 코스피 3,000을 달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 또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대통령들이 코스피를 좀 끌어올리겠다. 우리나라 정권 시장을 화랑을 시키겠다고 많이 공약했습니다만 끝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그 코스피가 달성이 5,000피를 넘었었느냐? 예. 뭐 여러 가지 요건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그런 어떤 종합적인 요인이지 어떤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 이제 어느 정도 자율 반등 작용으로 해서 정상화를 회복하는 과정도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역시 반도체 경기가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쏠리면서 그 한 7개월 동안 거의 뭐 8, 90% 주가가 오르게 됐고요. 또 정부의 정책 의지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또 실제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코리아 프리미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어도 한국에 상장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이중 중복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주가 조작 이런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 또 상법 개정 뭐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달성된 건데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코스피 5천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잘 되면 우리는 모든 경제가 다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융시장 잘 되는 것은 물론 감사하고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돈이 그 상장사로는 가고 있지만은 이게 K자형으로서 이른바 그 빈익빈 부익부 이 갈라지고 있고 예. 또 지금 우리 성장률이 2025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산업들은 지금 적자의 마이너스에 심각한 지금 어려운 그런 최악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옥석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5천이라 해서 너무 들뜰 필요 없다. 좀 내막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착시 현상이 또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코스피가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것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1월이라고 하면은 1월 휴가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1월 휴가라고 하는데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월 효과가 뭐 거의 뭐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월 효과라는 게요. 통상적으로 연말에 양도세 때문에 자그마한 그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1인 대주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돼서 털고 1월 달에 가서 집중적으로 중소형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뭐 거의
10년이면 7, 8년 정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형주는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증권 시장에 전반적으로 봄바람이 온 것은 결코 아니다. 일부 종목에 매우 치우쳐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요.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인데 요 두 회사가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 돼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를 평균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덩치 큰 사람이 변하면 그쪽에서는 가중치를 준다고요. 이를테면 반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조금 잘하면 지수가 확 올라가고 조금 못하면 지수가 확 내려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그 효과로 코스피는 오르고 있는데 속으로 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지금 주가 상승하는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방산이라든지 또는 차, 일부 유관회사, 최근에는 배터리까지도 조금 이 상승세, 폭등세가 확산돼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이 옥석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무쪼록 장중 이제 5천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뭐랄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보통 제조업 수출로 좀 주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본시장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는데 앞으로 좀 전망 같이 해주시겠어요? 예, 근데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자본시장 선진국 되는 것은 뭐 결코 아닙니다. 지수라는 건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닷컴 버블 때라든지 서브프라임 사태 때 이럴 때 올라갔던 주가가 70%, 80%가 한꺼번에 빠지는 일도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뭐 내일 모레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만 이번 정권 시장에 주가가 5,000피를 코스피가 돌파하는 데는 외국인 자본도 많이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그동안의 자본시장 코스피가 과소평가됐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 특정 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보였다. 그래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그 자금이 들어온 자금은요 기업으로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자금이 재투자 잘 돼야 될 것이고 산업 연관 효과 또 중소 하청업체 이런 데로 잘 빠져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일반 전통 산업도 결국 반도체, 자동차 등도 전통 산업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연관 효과가 서로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 정책 면에서도 소외된 지역,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편 최근에 있었던 CES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서보여서 정말 놀라고 주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사람처럼 뭐 걸어다니고 관절도 움직이는 그런 로봇인데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예, 사실 현대차 요즘 가장 뜨는 종목입니다. 맞죠. 지금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또 집중적으로 내다 파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가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차례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현대차 한때요 관세 폭탄을 맞아서 트럼프 관세 폭탄에 가장 피해가 클 것이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 대역전이 오게 된 게 저희들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치킨집 깐부 동맹. 자, 그게 엔비디아가 이 GPU를 줄 테니까 현대차에 주는 GPU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피지컬 AI를 좀 만들어 달라. 네. 피지컬 AI라는 게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걸어 다니는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과거의 로봇은 입력 한 대로만 움직이는 그야말로 모르모트 같은 로봇인데 지금 이 로봇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도 생각합니다. 예. IQ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만약에 산업 현장에 와서 피지컬 AI가 된다면 인공지능도 잘 되고
특히 이 피지컬 AI를 만드는 현대차 같은 회사가 폭발할 수 있겠다. 현대차는 그 로봇 회사를 미국의 회사를 인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 아틀란트까지 공개를 했고, 저게 3만 대 양산하면 사겠다는 사람도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아직 그러나 속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피지컬 AI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초기 단계에서는 기대는 많이 모으고 있지만 중간에 또 캐즘이라든지 또는 데스밸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과가 나오느냐. 성과가 나온다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뜰 수가 있겠죠.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 성과고 뭐 그것은 수시로 체크해보고 방송을 수시로 들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 저 옆에 나오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와 정말 로봇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뭐 그냥 영화에나 나왔던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현대차에서로 예를 들어서도 현대차 안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게 반갑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도 노조가 합의 없이 이거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고요. 네, 저는 현대차 사건을 보면서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 러다이트 사건이 경제학사에 중요한 기점을 졌던 러다이트 사건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호주란 나라 혹시 가보셨나요? 호주 못 가봤습니다. 예, 호주 예. 그 나라가요 죄수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전기기관의 발전을 해서 공장이 기계화되니까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이 저 전기기관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잃는다 해서 기계를 다 부순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에 전부 체포돼서 영국에서는 교도소가 부조가 돼서 바다 건너 저 호주에 뿌렸거든요. 물론 지금 호주 모든 국민들이 죄수들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경제학사의 중대한 분기점에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저렇게 로봇, 인공지능 같은 게 있으면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곧 저도 실업자가 될지 모르고 AI 때문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에서는 노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쟤들이 나오면 예. 직원 없어도 공장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예, 지금 일하는 것만 봐도 일 척척 해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영국에 있었던 그 400년 전에 러다이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경영주대로 어떤 근로자들의 안전과 특히 자연적인 어떤 생존 그리고 근로자들의 그 노무 능력, 생산성 향상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 여지를 확보를 해주고 또 근로자들도 근로자대로 예. 로봇을 완전히 부정하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아닙니다. 그렇겠죠. 결국 로봇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공존 공영의 슬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지금 엄중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짧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AI의 이런 발전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뭐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관련 논의가 조금 더 진전돼야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어떤 방향성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 급격한 산업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기존 노조 근로자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고 또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기업의 산업화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문화, 특히 이 인공지능 로봇가 등장했을 경우에 얘기될 수 있는 이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몰인간성 또 몰기계성으로 인한 가치 파괴 이런 대목도 지금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것도 국제적으로도 공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도 예. 좀 피지컬 AI 시대에 대비하는 관련 법제나 시스템을 좀 서둘러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쿠팡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가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에 공식 청원을 한 상황인데 사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이번 청원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현재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아무리 뜯어봐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하는 차별은 단 한 톨도 발견하지 못하겠거든요. 오히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라는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혜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쿠팡의 투자자가 결국 쿠팡의 대주주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쿠팡의 말은 황당무계하고 정말 쿠팡이 저 미국의 제소한 거와 관계가 없다면 쿠팡이 최대 주주로서 그런 행동을 거두어 달라고 성명을 한번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저런 행동은 한미 간의 이간질로 통해서 한미 통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쿠팡 투자자들이 이렇게 쿠팡 주주나 채권자들이 했다는 미국의 제소 내용을 보니까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예.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쿠팡이 좀 잘 되는데 중국계 이커머스 회사들, 예를 들면 테무라든지 알리바바가 쿠팡을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당황한 한국 정부가 친중으로 기울어 있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팡을 때리는 거다. 이게 소장에 지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저는 그런 흔적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자, 기업이 일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 시에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협조를 구하고 또 잘 대처하면 사랑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쿠팡의 김범석 회장은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쿠팡의 김범석 회장이 실질적으로 오납니다. 지금 지분권의 70% 이상을 작동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숨어 있고 또 회사 대표로 임시 대표로 받았던 로저스 씨는 한국을 출국해 있고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또 급기야는 한미 FTA 법까지 이용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USTR에 제소를 하고 그렇죠. 자, 과연 이것이 쿠팡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정말 쿠팡이 더 사건을 더 잘못되는 방향으로 더 키우고 있다. 회사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한미 정부 간의 어떤 국제 분쟁으로까지 번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속담으로 불감청 고소운이라고요. 자기가 때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던 바다. 이런 제소가 들어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니 나는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히려 또 다른 관세 폭탄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터무니없는 조처가 나오면 한국 국민들은 반발할 테고 결국 한미 간의 감정이 틀어져서 통상마찰이 심해지면 그것이 과연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또 미국 국적인 김범석 회장님한테 과연 좋겠는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